안녕하세요. 복잡한 경제 이야기의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바로 소비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살 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할까요? 어찌 보면 정말 간단한 이 질문이 사실은 거의 100년 동안이나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머리를 싸매게 만든 거대한 수수께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제학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죠.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가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간단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습니다. 케인즈가 말한 절대소득 가설. 이름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딱 잘라서 지금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면 소비도 많이 한다. 이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 같죠? 심지어 이걸 이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C가 바로 소비고요. YD는 세금 같은 거 다 떼고 우리가 진짜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말합니다. 자, 이 이론에서 나온 두 가지 예측이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두 번째 예측을 주목해야 합니다. 케인즈는 소득이 늘면 늘수록 전체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커질 거라고 봤어요. 쉽게 말해 부자일수록 소득에서 더 많은 비중을 저축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럴듯한 예측이었죠. 네, 이 아이디어는 정말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적어도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전까지는요. 그가 장기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의 허점을 발견하고 맙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론과 현실의 엄청난 충돌이죠. 케인즈 예측대로라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가 전체의 저축률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쿠즈네츠라 수십 년치 데이터를 파보니까 웬걸? 저축률이 거의 변하지 않고 놀라울 만큼 일정했던 겁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케인즈의 단순한 모델이 짧은 기간을 분석할 땐 그럭저럭 맞았는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학계에 던져진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소비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들이 여기서부터 막 쏟아져 나옵니다. 첫 번째 해결사로 등장한 건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입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사람은 그렇게 근시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버는 돈만 보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 내 모습까지 그리면서 평생의 소비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이 이론은 우리의 인생을 돈의 흐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요. 소득은 적지만 돈 쓸 일은 많은 청년기에는 빚을 내서 쓰고요. 소득이 가장 많은 중년기에는 빚도 갚고 노후를 위해 열심히 저축하죠. 그리고 은퇴 후 노년기에는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결국 평생에 걸쳐서 소비 수준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하! 바로 이 점이 장기적으로 소득이 늘어도 저축률이 일정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첫 번째 열쇠였던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와는 다르게 모딜리아니는 소비를 결정하는 게 단순히 현재 소득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쌓아온 자산, 즉 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다음 성수는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그의 무기는 항상소득 가설인데요. 프리드먼은 우리가 버는 돈을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나는 월급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벌 거라고 예상되는 안정적인 항상소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갑자기 생긴 보너스나 로또 당첨금 같은 일시적인 임시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프리드먼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공돈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막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저축을 하죠. 바로 이게 쿠즈네스의 수수께끼를 푸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장기적인 소득 증가는 항상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소비도 같이 늘어나지만 단기적인 소득 변화는 임시소득으로 생각해서 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인 돈이 생각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듀젠베리는 소비가 그렇게 이성적인 계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심리와 관계라는 변수를 던져 넣었죠. 그가 지적한 두 가지 효과가 아주 재밌어요. 첫째는 전시 효과.
친구가 SNS에 해외여행 사진 올리면 나도 가고 싶고, 옆집에서 차를 바꾸면 우리 집 차도 바꾸고 싶어지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둘째는 톱니 효과인데요. 톱니바퀴가 한쪽으로만 돌 듯 한 번 올라간 소비 수지는 소득이 줄어도 좀처럼 내려오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남을 따라하고 한 번 쓴 씀씀이를 줄이기 어려운 심리 때문에 소득이 늘어도 저축이 그만큼 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돈, 즉 소비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는데요. 경제를 굴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바퀴가 있죠. 바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는 투자입니다. 소비만큼이나 중요한 이 투자는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를 이해하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토빈의 Q 이론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평가하는 회사의 가치랑 그 회사의 공장이나 기계 같은 실제 자산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분자에는 주식시장에서 매겨진 이 회사의 가격, 즉 시장 가치가 올라가고요. 분모에는 이 회사를 지금 당장 똑같이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 즉 대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규칙은 아주 명쾌합니다. 이 Q값이 1보다 크다. 그건 시장에서 우리 회사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쳐준다는 뜻이니까 신나게 공장을 새로 짓고 투자하는 게 이득입니다. 반대로 1보다 작으면요. 새로 짓는 것보다 그냥 이미 있는 다른 회사를 사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뜻이죠. 즉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말 명쾌하죠? 자, 그렇다면 수십 년도 더 된 이 낡아 보이는 경제 이론들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걸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모든 이론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결국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비는 지금 버는 돈만으로 결정되는 단순한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주변 사람을 의식하고 과거의 습관에 얽매여 소비를 결정합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왜 정부가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지, 그리고 진짜 경제를 살리려면 사람들의 장기적인 소득 전망, 즉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바꾸는 게 왜 중요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케인즈의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복잡한 심리까지 파고든 오늘의 여정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과연 이토록 정교해진 이론들이 우리 앞에 어김없이 닥쳐올 바로 그 다음 경제 위기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